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즘 보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남대학교 글로벌 문학부의 강유정 교수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네. 교수님과 이 네. 풍부한 문화 얘기를 듣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정말입니다. 좀 전에 작은 소리로 얘기했는데 교수님 못 들으셔서 지금 방송에서 네.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오셔서 영화 얘기해 주신 날 기다리는데 그래서 부끄럽게 고백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리액션이 없으셔가지고 딴 생각하고 계셨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겨울 되면요 유난히 뭐 소설책도 좋고 영화도 좋고 드라마도 좋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러브레터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 재개봉하는 영화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라비앙 로즈도 하고 그 다음에 보디가드나 드라이브 마이카 같은 이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서 내가 한 번 더 보고 싶은 영화들 유난히 재개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올해 좀 더 춥게 느껴지는 듯해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나간다면 잠깐 들떴잖아요, 여름에. 네. 하지만 여러 가지 뭐 경기 지표도 그렇고 뭐 삶이 좀 팍팍하다 보니 약간 추억이 있고 그래서 그걸 환기할 수 있는 작품들이 알고 보는 어떤 스트레스를 줄여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 영화가 어떨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기대감의 뒷면에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쵸? 스트레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다 알고 있는 영화를 본다라는 건 기대했던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감동을 다시 만난다는 일종의 약속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리메이크 영화가 그래서 계속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시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공유가 되는 게 아닌가, 공감의 장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드라이브 마이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많은 관객들을 만났지만 굉장히 위안이 되는 영화예요. 마지막에 그 안톤 체홉의 바니 아저씨의 한 대사가 읊어지면서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담담하게 수어로 전달을 해주는데 게다가 눈 쌓인 일본의 풍경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가 겨울 영화로 참 아름답고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라비앙 로즈 같은 경우도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가수이긴 합니다만 누구나 또 알고 있다시피 비운의 삶을 살았던 여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감동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삶의 씁쓸함을 맛보면서도 또 지금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영화가 아마 그런 것들이 맞아요.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네, 저 예. 재개봉 영화를 보면 그냥 그 영화 자체도 그런데 누가 보러 올까도 되게 궁금해요.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올 수 있겠구나. 아. 새로운 분들이 아니라 옛날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옛날 그 영화관에 다시 오는 느낌이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좀 만날 수 있겠구나. 물론 대화 한마디 하지 않지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물론 재개봉도 재개봉인데 새로 개봉한 영화들을 봤더니 너무 대단한 영화들이 많은 거예요. 네. 연말답게 극장과 OTT 업체 모두 소위 말하는 그 대작 영화들을 지금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선보이는 어떤 대작 영화들 시리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 만에 속편이 개봉을 하면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건 일생의 대작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뭐 농담처럼 최근에 마동석 씨도 범죄도시를 계속해서 만들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미 3편, 4편 찍어도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게 될 아바타도 제임스 카메론 감독 계획으로는 5편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요? 벌써 3편이 후작업은 안 했지만 촬영은 마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아바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들이 출연하긴 하지만 그들이 여러 가지 영화적 장치를 통해서 후작업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 13년의 시간이라는 게 단순한 촬영이라기보다 결국은 그 뒤에 손을 보는 작업이 훨씬 더 길게 시간이 소요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때 당시에 한 17살 친구들이 이 영화를 봤다면 성인 됐어요. 성인이 돼서 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전에 유명했던 서태지의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너희들 마음속에 씨앗을 심어놨어라는 이런 말을 했던 것처럼 어쩌면 아바타는 어떤 사람의 평생 동안 봐야 될 작품처럼 그렇게 계획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 아바타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영화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으시건 기대하시건 안 하시건 간에 일단 그래도 이건 내 눈으로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타워즈 시리즈 느낌 나죠? 그렇죠. 스타트rek이나 스타워즈나 이런 네. 쭉 몇십 년을 네. 이어서 이야기의 구조를 보게 되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런지 개봉 첫날 36만 명이 들었다면서요? 네. 게다가 우리 유명한 있잖아요. 뭐 용화맥이라던가 네. 이렇게 아이맥스 영화관이라고 부르는
이제 3D로 IMAX로 보기 위해서 첫날부터 예매 거의 전쟁이 벌어졌고요. 그렇죠. 네. 지금도 자리는 IMAX 영화관에는 자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3시간이 좀 넘는 러닝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좀 사실 난시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3D 안경을 쓰는 것 자체가 약간의 모험이 되기도 해요. 좀 네. 힘들죠. 그리고 자막도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잠깐 눈이 피로해서 빼게 되면 뭐 자막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되고, 물론 처음 나왔을 때보다 3D 안경이 훨씬 더 눈에 편해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또 의외로 일부러 2D를 선택하시는 분들 꽤 많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3시간을 앉아서 버텨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1편에서야 3D가 뭐야? 라고 너무 궁금해서 다들 모험을 했다만 사실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3D 체험은 잠깐만 해도 되니까 난 2D로 내용에 집중하고 싶어라는 분들이 또 2D 예약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저도 생각 외로 정말 빠른 예매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도 선택해서 보게 되면 2D를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네, 네. 휴대전화 화면을 조금만 오래 봐도 눈이 너무 피로하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눈이 무거운 일을 어지간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실 영화라고 하는 게 상상 속에서 돌아가는 거지 그게 얼마나 실감이 나느냐는 기술의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영화를 뭐 체험하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박물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것도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3D를 덥석 잡는다면 좋아하죠. 전 젊은 세대가 아니라. 저를 비롯한 이제 눈의 피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내용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은 네. 2D를 보고 또 이게 보통 이럴 경우는 N차 관람도 많이 하십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3D를 보고 나서 2D를 보신다거나. 근데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뭐 화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제작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3천억이다, 4천억이다, 5천억이다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달러입니다. 3천억 달러. 네. 네네. 그러니까 뭐 3조다, 뭐 2조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고. 네. 그래서 뭐 결국은 아바타 1보다 더 흥행이 돼야만 손익을 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을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기대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미리 보기는 했습니다. 보기는 했는데 이 작품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좀 결론을 내리자면 제임스 카메론 하고 싶은 거 다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임스 카메론이란 감독을 조금 기억하고 계신다면 네. 어비스라는 영화를 예전에 네.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해 세계에 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그걸 좀 작정하고 내가 이거 심해 세계 한번 그려보겠다라는 포부도 펼쳤고요. 또 제임스 카메론 하면 떠올리는 영화 있잖아요. 네. 타이타닉도 보고 싶어서 만들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 하잖아요. 네. 배도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배에 관한 어떤 자신의 포부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아바타 1을 비롯해서 미국 영화에서는 또 가족 얘기가 그쵸. 빠질 수 없잖아요. 또 그런 점에서 또 가족 얘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터미네이터를 안 떠올릴 수가 없는데 그쵸. 계속 쫓아다니는 일종의 원수 같은 녀석. 이게 또 원이든 천이든 나와야 되잖아요. 터미네이터 천이든 간에 이번에도 뭐 T1, T2 같은 그런 또 악역을 맡고 있는 악연의 또 악당이 등장하는 걸 보니 제임스 카메론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예. 네. 조화롭게 잘 됐나요? 이게 하고 싶은 걸 다 하다 보면 또 괜히 짬뽕같이 이도저도 아니게 맞습니다. 될까 봐. 그러니까 네. 약간은 종합판이라는 설명이 들고 생각이 들고, 아바타 1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도 사실은 조금 신기한 것도 있고 궁금한 게 있어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네. 이번에도 그 호기심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가족 영화를 기획했다라고 어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보시고 나면 제가 하는 말에 좀 동의가 되실 텐데 참 10대 애들 말 안 듣는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핵심이 돼서 얘기가 진행이 되고요. 또 이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1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3D 안경을 쓰고 봤을 때 정말 좀 환상적인 해저 세계를 보여주고, 아하. 지난번에는 약간 신화적인 숲의 공간을 보여주는데 할애된 시간이었다면 이번엔 바로 물이다. 그 물의 세계를 보는 체험만으로도 약간의 좀 말 그대로 시간에 대한 투자, 그리고 돈에 대한 투자에 대한 답은 되는 것 같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니 가족 얘기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죠. 네. 가장 따뜻하고 작은 이야기를 그린다는 게 맞아요. 어쩌면 커다란 아이러니처럼 느껴지는데, 이번에 이 아바타 물의 길의 경우에는 특히나 환경에 대한 이야기나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큰 주제들의 이야기들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아바타가 아마 5편까지 전체 시리즈에서 쭉 가져가고 싶은 가장 큰 주제 아닐까 싶어요. 가령 A화라고 보통 여기서 표현이 되는데 호흡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과 호흡을 하는 거고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가 죽어서 A화에 가게 되더라도 끝이 아니라 A화가 받아주는 거다. 우리를 다시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자연과의 호흡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약간 예측이 되겠지만 바다인 만큼 우리가 과거 그리고 지금도 사실 경험하고 있는 폭염 같은 네. 그러니까 물론 저기서는 딱 고래라고 등장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어떤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는 것 혹은 정복하는 것의 문제를 끊임없이 다루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래도 1편은 우리가 사람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샘 워딩턴이 맡았던 그런 캐릭터 역시도 나중에 아바타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과정들을 보인다면 이번에는 여튼 파란색 인간이 거의 99.9% 네. 등장한다라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캐릭터들이 몇 명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낯설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자연과 호흡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일단 큰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아바타 2가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이었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게 출연진에 같이 내한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 이게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해 뜨는 나라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나라니까 그렇게 한 걸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1편이 흥행했기 때문이라고 하기엔 전 세계적으로 워낙 흥행했었고 그럼 왜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신경을 좀 썼을까요? 그런 흐름이 생긴 게 사실은 약 20년 전에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개봉할 때도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화제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관객들은 굉장히 바이럴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특히 있거든요. 영화는요. 그래서 소셜 예. 미디어를 활용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들이 드디어 미국 시장에 감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이후에 가장 먼저 영화를 보여줘야 될 나라를 선택하면 어디냐라고 네. 했을 때 한국이 선택되기 시작했고요. 그런 선순환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짐작건데 한국이 굉장히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한 나라예요.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 맞아요. 네. 신기해하고 어떤 기술이 쓰였는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또 바이어를 나서서 설명해 주기도 하는 그런 약간의 민족성 내지는 네. 관객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새로운 기기, 디바이스 그리고 플랫폼을 통한 어떤 서사의 전파에 있어서 한국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걸 제임스 카메론이 상업적으로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술적으로도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부산 영화제 때 가장 먼저 일종의 예고편 트레일러를 공개하기도 했고 직접 방문해서 애정을 보이기도 했고 또 이걸 또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맞아요. 우리나라를 네. 먼저 알아봐주고 인정해준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응당한 좀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고받는 게 굉장히 아주 강하기 때문에 좋네요.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서사에 있어서 플랫폼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시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금 어쨌든 한국이라는 데는 다들 이견이 없습니다. 네. 예전에 카메라의 테스트베드가 한국이었잖아요. 맞아요. 소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하는 사장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못 찾아내는 거를 한국의 소비자들이 찾아낸다는 거예요. 버그든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맞습니다. 네. 한 번만 써보고 이게 불편하고 네.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학습이 잘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유행하는 단어가 있으면 전 국민이 다 알고 심지어 월드컵을 하면 월드컵에 대한 기본적인 뉴스들은 맞습니다. 굉장히 흡수가 잘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것,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높은 게 뛰어난 한국의 사람들이죠. 관객들입니다. 네. 예. 거기에 있는 나라죠. 덕들이 굉장히 많은 오덕들이 굉장히 많아서 잘 파고드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트랜스포머는 원래 미국에 지금 어른들이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을 가지고 만들어서 사실 어떤 동양에 있는 그 맞아요. 한국에도 이렇게까지 흥행할 거라 예상도 못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의 위상이 정말 특히나 이런
문학계에 있어서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스탠다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들기도 네. 하네요. 아,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아이템인 것 같아요. 미야자키 하야고의 원령공주 같은 경우, 모노노케 히메 같은 경우도 네. 저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저는 대학 시절에 모노노케 히메가 아니라 해적판으로 원령공주로 처음 그 네. 작품을 저도 봤는데 원령공주 봤습니다. 원령공주로 네, 네, 봤는데 네. 뭐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세계관이 지금 저걸 보니까 아, 감독들이 자신만의 유니버스를 맞아요. 아, 이게 보여주고 싶구나.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꼭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찰스 디킨스 소설을 네. 다시 읽었더니 네. 그때는 꿈으로 보여줬잖아요. 네. 스크루지가 3번의 꿈을 꾸면서 네. 자기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데 네. 아 지금 현재의 예술가들은 그래서 꿈 대신 영화를 만드는구나. 아, 그래서 내가 그러네요. 꿈으로 보여주고 싶은 세상을 충분히 영화적 기술을 통해서 상상력을 보여줄 수 있으니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 관객이 굉장히 세계의 많은 예술가들과 창조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특히 중국 자본이 들어가게 되면 네. 굉장히 인구도 많고 반응이 뜨거운 것도 맞습니다만 많은 또 변형을 요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원하는 네.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트랜스포머 얘기도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세계인들에게는 조금 맞아요. 호불호가 나뉘는 작품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중국 소비자와 투자자, 제작자의 너무 의도. 많은 그런 요구가 들어가다 보니 약간의 보편적 공감대를 잃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네. 의외로 또 한국 관객들은 그렇다고 간섭하고 비평하고 없어요. 의견은 잘 내지만 왜 여기서 한국 얘기 안 넣어라던가 전혀 이런 없죠.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뭐 국뽕이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야 한다라는 개념이 또 없고 아주 객관적 관찰자 역할을 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 역할은 우리가 조금 우리 민족성으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발전에 굉장한 대개의 시민들, 관객들이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외국 평을 보니까 외국에서 깜짝 놀라는 게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아니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역사를 그렇죠. 영화로 만들어내 네.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부분, 역사를 관한 어떤 시선들이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또 역사에 관한 영화가 또 맞아요. 이번에 대작 네. 개봉을 네. 하죠. 요즘에 그 안중근이라고 하는 인물이 키워든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빈 씨가 지금 영화를 찍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김훈 작가의 소설도 나온 상황이고 사실 이건 이 영웅이라고 하는 뮤지컬은 원체 유명하고 영웅이라는 뮤지컬은 아, 정성화 씨와는 거의 뗄 수 없는 그쵸. 네, 뮤지컬이 됐는데 이거를 스크린으로 옮길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나라 뮤지컬 영화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잘 안 되는 한국에서 영화로 만들었을 때 위험 부담이 제일 가장 큰. 높은 게 뮤지컬입니다. 잘 안 되는 장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잘 안 되는 게 사실 SF거든요. 네. SF도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고요, 최근에. 그런데 뮤지컬은 올 가을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작품이 네. 소소한 성공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그 뮤지컬은 우리가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너무 해서 잘하는 노래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추억이 있는 노래들을 이 가사와 그리고 영화적 상황에 대입을 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더 몰입이 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령 레미제라블이라는 가장 유명한 책은 미국의 뮤지컬만 예를 들어도 송스루 형식이라고 해서 얘기를 이렇게 안 하고 다 노래 부르듯이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을 사실은 시트콤이나 코미디 말고는 별로 약간 적응이 잘 안 된다라고 불편해요. 표현을 해요. 네. 불편해요. 네. 일부러 좀 웃기려고 한다라던가 이런 상황이 아니면 그래서 영웅이 이 뮤지컬로서 굉장히 성공한 게다가 우리가 각본도 쓰고 우리 배우들이 등장하고 소위 말하는 프랜차이즈 뮤지컬이 아니라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뮤지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기도 했었고 약간 자부심이 있는 뮤지컬이기도 했습니다만 영화로 보는 건 또 굉장히 다른 체험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뮤지컬 관객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거는 그 현장성 자체에 매혹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도대체 어떨까라고 기대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도 이제 영웅을 이제 이번에 시사 가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저 약간 의외였던 게 감독이 윤재균 감독이에요. 그게 진짜 이상했어요. 저 이상하다는 게 되게 놀랬다는 거, 예상 못한 부분이었다는 맞아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재균 감독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국제시장, 네. 국제시장. 네, 해운대. 네, 해운대. 그러니까 좀 코믹하고 그리고 어찌 보자면 아재 개그처럼 사람들을 웃고 울리는데 굉장히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감독인데 안중근이란 캐릭터를
어떻게 웃음으로 또 그러니까 녹여낼까? 왜냐하면 윤재균 감독은 코믹 코드 없이는 떠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결말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결말도 다 알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좋은 의미에서 심파가 윤재균 감독이 굉장히 강한 감독인데 네. 어떻게 울고 웃길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는데 네. 일단 웃기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예? 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제 물론 안중근 캐릭터는 점잖게 웃기기도 하고요. 뭐 조재훈 씨라던가 박지준 씨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앞부분에 좀 썰렁한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약간 무릎이 탁 풀리는 듯한 그런 웃음을 좀 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테면 재판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가장 큰 위인이라고 한다면 조마리아 여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어머니의 눈물 나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은 잘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재균 감독이 또 어떤 노래는 직접 작사를 해서 노래를 또 만들어 넣은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원작에 좀 매이지 않고 그러나 윤재균 감독의 가장 큰 부담이 그거래요. 뮤지컬을 본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관객의 폭이 너무 달라서 저는 걱정을 했던 게 우리나라 뮤지컬 관객의 대부분은 20, 30대 여성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이 흥행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뮤지컬을 보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지만 같은 작품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맞아요. 또 보고 전 지킬의 나이드만 5번을 넘게 봤거든요. 같은 시즌에도.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흥행이 되는데 맞죠. 영화는 그런 관객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현장성이란 말 때문에 배우를 바꿔서 보기도 그렇죠. 예. 해보고 그래서 서로 다른 앙상블을 즐기기도 하고 뮤지컬 관람법과 영화 관람법이 다르다는 다르죠. 것. 근데 이 영웅 같은 경우는 제가 갔을 때 가장 경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20분 딱 되는 러닝 타임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딱 2시간 안에 끝나는 영화가 워낙 드물기도 하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뮤지컬이기도 하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사건들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네. 그러니까 뮤지컬은 그럴 때 감정이 울컥울컥 하잖아요. 올라오니까. 그런데 드라마는 사실은 그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했고 왜 여기를 가는지에 대한 좀 촘촘한 이야기들을 필요로 하는 게 사실은 영화와 그렇죠. 드라마 서사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간극을 메꾸느냐가 오히려 더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하얼빈 같은 경우는 김훈 작가의 하얼빈을 원작으로 삼고 있는 이야기고 굉장히 대조적으로 김훈의 하얼빈은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안중근 의사의 뒷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말 그대로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채워주는 게 많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왜 이렇게 안중근 똑같은 얘기를 영웅으로도 만들고 그러니까요. 곧 나온다던데 왜 하얼빈으로 만들어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두 작품 다 읽고 본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완전 다른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영어 말 그대로 뮤지컬 영화로 보셔야 될 듯합니다. 근데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원작이 있는 경우 이번에 이제 뮤지컬인 것도 굉장히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이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말들은 아 내가 진짜 팬이고 너무 좋아하는데 원작만 못해란 말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뮤지컬 한 번도 안 본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보게 될 때는 와 너무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군가 볼 때는 뭐야 저게 하면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시각이 있어서 너무 그 스펙트럼이 넓어서 어렵지 맞아요.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어떤 뮤지컬 영화라고 하는 장르의 특성상 보러 가실 분들이 좀 이런 걸 알고 가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겠다는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정성화 배우가 그대로 주인공을 맡고 있다라는 것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도 휴잭맨이 뮤지컬에서 주연을 맡았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휴잭맨이 워낙에 연기를 잘해서 아무런 이물감이 없었고 NSO도 마찬가지였지만 가령 뭐 그 커트러셀, 마크 러셀 같은 경우는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약간의 오류나 혹은 뮤지컬 팬들이 굉장히 분노할 만할 수 있는 캐스팅 부분에서 조금은 과감하게 윤재균 감독이 정성화라는 배우로서는 이전 작품이 없고 그리고 그다지 인지도가 없는 뮤지컬 주연을 그대로 썼다라는 건 일단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래 실력으로 보자면 김고은 씨 노래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김고은 씨가 원체 노래를 잘하고 소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나 저는 조금 농담 보태자면
정성화 씨보다 노래 더 잘하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가창력과 연기력을 또 겸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의외로 조우준 씨 같은 분들이 노래를 좀 불러주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와, 뮤지컬 영화 이거구나 제가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면 조우준 씨가 아주 노래를 잘하진 않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연기를 보여주니까 그 노래가 그냥 100% 몸으로 흡수되는 느낌. 나문희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군요. 노래하는 연기를 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음률은 있지만 감정과 가사 전달이 워낙에 탁월하다 보니 맞아요. 이렇게 이제 연기 우리가 뮤지컬 볼 때 사실 배우들 얼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음악으로 뭔가 감동에 젖었자면 이번에는 나문희 씨나 조우진 씨가 대단한 노래 실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동을 만들어내는지 연기를 좀 집중하시면 뮤지컬과 뮤지컬 영화는 이렇게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너무 기대. 저는 김고은 씨가 제일 의외의 캐스팅이고 의외의 행보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해서 기대가 좀 됐었던 부분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작 영화들뿐만 아니라 OTT가 스타 배우들을 정말 거의 다 흡수를 했다고 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일인데 특히 저는 한석규 씨의 행보가 굉장히 의외였어요. 맞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 이분이 메일도 안 쓰신다고 컴퓨터와는 담 쌓고 사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왓챠 컨텐츠 중에서 굉장히 신규 유료 회원을 많이 끌어들인 내용도 오늘은 좀 매울지 몰라. 약간 웹툰 같은 느낌이. 그렇죠. 웹툰 같은 느낌도 들고 막상 보시게 되면은 뭐 약간 카모메 식당이라든가 그리고 약간의 일본풍이 많이 느껴지는 심야 식당 느낌도 같은 있었어요. 느낌이? 심야 제목도 좀 그러네요, 식당이라든가 살짝. 오늘 좀 매울지도 몰라. 근데 한석규 씨가 이제 곧 어쩌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말기암 환자가 된 아내에게 그런데 대장암이에요.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어쨌든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요리를 해준 적이 없으니 아픈 아내를 위한 아픈 아내에게 맞춤 맞은 그런 음식을 해주겠다라는 출발점이고요. 네. 그래서 그래 우리 뭐 이렇게 식사를 합시다 합시다. 이런 어떤 작품들에서처럼 그날 만든 요리들을 약간 이제 먹방처럼 보여주기도 하고 그게 너무 좋아요. 즐겁잖아요. 레시피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만드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데 그 이야기들이 삶과 녹아 들어가니까 단순히 먹는 걸 보여주는 그 먹방의 허전함이 아니라 먹는 게 결국은 사람을 채워주는 거구나라는 그렇죠. 그런 근본적인 주제를 잘 보여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석규 씨가 등장한다는 게 좀 의외인 거죠. 그런 행보를 하지 않을 거가 조금 심각하고 무거운 역할들을 주로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네. 세종대왕을 하든지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좀 아내 역할을 또 김서영 씨도 굉장히 좀 초췌한 연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무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라고 막 이렇게 슬퍼하거나 너무 괴로워하는 막 이런- 연기가 네.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자면 좀 담담히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루에 뭔가를 먹고 살아야 하는 맞아요. 존재잖아요. 동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여줘서 정말 왓챠가 요즘에 조금 위기설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많은 가입자 수를 늘린 그런 효자 작품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드라마, 영화가 또 나온다고 하고 드라마 나온다고 하면 좀 걱정이 됩니다. 남편들을 힘들게 하죠. 여기 당신은 뭐해? 좀 당신 힘들었으면 좀 해봐. 좋겠어요. 설명이 똑같아요. 라면밖에 끓일 줄 몰랐던 남편 맞습니다. 한수. 그렇죠. 우리 집에 존재하거든요. 네. 존재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저는 최민식 배우가 카지노에 등장하고 이제 우선 손석구 씨 팬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네. 네네. 게다가 범죄도시의 감독 최민식의 만남 그럼 범죄와의 전쟁도 떠올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남자분들이 열광할 것 같은데. 너무 좋죠.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21일에 공개되는 작품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요? 21일, 23일 이렇게 연말에 돌이켜 보시면 연말에 뭐 보셨는지 돌이켜 보시면 되는데요. 스위트홈이 요 시기에 개봉을 해서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개봉해서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승리호도 요 시기에 바로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별로 할 게 없어요. 밖으로 다니실 것 같지만 의외로 다들 또 집에서 뭘 보지 하면서 뭐 6편, 9편짜리 드라마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시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편이기도 했는데 너무 춥기도 하고 사실 조금 안타깝게 요즘에 코로나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 대한 기대 엄청나는데요. 카지노는
일단 디즈니 플러스가 최근에 좀 성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잠깐 한국 얘기했잖아요. 한국의 그런 드라마가 성공을 하게 되면 여튼 아시아를 비롯해서 엄청난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최소 아시아 쪽에서는 다 동감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처음에 생각을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 디즈니 많잖아. 뭐 우리 거 어벤져스라던가 많지. 마블만 풀어도 공주님들하고 히어로들만 나와도 우리는 충분한데라고 버텼거든요. 네. 잘 안 됐던 거죠. 그쵸? 그래서 가령 11월에 공개했던 형사록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입자 수도 늘리고 네. 디즈니 플러스가 만만하게 애들 보는 조금은 유치한 만화 채널이 아니라 진지한 드라마 만드네. 요 이미지를 이어가기 위해서 투자한 작품이 카지노이다 보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손석구 씨가 때가 왔잖아요. 그 때가 와서 이번에 이제 이를테면 두 번째 선택이거든요. 왜냐하면 범죄도시 2하고 해방일지는 같은 시기에 보여줘서 두 번째라는 생각이 안 들었잖아요. 동시에라고 했다면 이번엔 이 유명세를 업고 두 번째 선택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좀 두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 기대감이 잘 녹아나지 않을까. 저도 좀 두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손석구 씨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양아치미라고. 음. 그러니까 미학은 미학인데 뭐라고 할 수 없는 나쁜 남자의 미학을 갖고 있는 모델이었는데 손석구 씨 인터뷰 중에서 최민식 씨 연기를 보고 잘 기절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너무 그 조합도 궁금한 거예요. 사실 배우라고 하는 게 시너지가 가장 중요한데 감독의 시너지와 함께하는 대선배와의 호흡 너무 궁금해요. 이 최민식 씨 연기가 잘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메소드 연기를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그 역할에 몰입해서 가령 오대수 내가 나쁜 놈이야 하면서 혀를 자르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신세계에서 그렇게 사람을 사지로 몰고 가는 정의롭지만 정의롭다고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형사 모습이라던가 그렇죠.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러면 카지노에서 어떤 범죄와이든 내가 느그 서장이랑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소드 연기를 보여주는 이 최민식이라는 배우와 손석구 씨는 의외로 또 자기 캐릭터를 작품에 좀 녹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잘 맞네요. 그렇죠. 그런 네. 데서 두 사람이 어떤 케미를 배우다운 배우와 약간 새로운 어떤 흐름을 가진 배우가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까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김은숙 작가 이번에 더 글로리가 너무 재밌었던 게 도깨비는 모든 날이 좋았다잖아요. 네. 이 더 글로리는 모든 날이 흉흉했다였다. 모든 무섭네요. 날이 끔찍했다. 맞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거기로 튀나요? 그리고 어쨌든 송혜교 씨가 역할을 맡기도 했고 김은숙 작가에 대한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분들이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열려보고 나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봐야 되겠지만 연말이 굉장히 뜨거운 OTT를 비롯한 영화, 드라마, 서사의 각축장이라는 것만 좀 알고 보시면 네. 다들 사활을 걸고 최고의 작품을 내놓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저는 정혜인 씨의 커넥트도 너무 기대가 돼서 맞아요. 정혜인 씨는 얼굴과 달리 작품 선택을 너무 강렬한 과감하게 하죠. 것들을 그렇죠. 강력하게. 해서 네네. 깜짝이야. 내용 이런 자체도 마음이죠. 원래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었는데 맞아요. 굉장히 또 잘 살릴 것 같은 기대감이 있고 뭐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 여자들 2 이런 경우에도 역시 술 좋아하는 분들은 또 네, 연말 이거는 그 고정 관객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예.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또 기회가 있으면 계속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 즐거운 영화, 좋은 영화들을 또 소개해주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